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라위, 동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지만 활기찬 국가는 특별한 문화현상으로 국제적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도. 아프리카의 루비로 알려진 말라위는 험준한 산맥부터 푸른 말라위 호수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웅장한 아름다움으로 방문객을 매료시키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전통으로 매혹합니다. 최근 K-팝 음악, 영화, 음식, 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에 점점 증가하는 인기가 말라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열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문화제품의 소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라위가 세계화와 문화통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전통 문화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며 제2의 한국이 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가 자국 국기에 태극 무늬를 넣어 바꾼 뒤 한국에 편입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 아프리카에 한국 땅이 생기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한국의 면적이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 편입되면 가난한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미노 랠리처럼 한국에 편입하려는 국가들이 쏟아져 나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미개발 국가입니다.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토의 13위 호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고 이 중 15%가 영양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말라위라는 국가를 완전히 180도 다른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말라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던 말라위는 한순간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식량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는 말라위 정부로부터 2,800억 원 규모의 쉬레벨리 지역 농업개발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사업 면적 또한 43,370하에 달해 우리나라 새만금 개발면적 49,900하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개발지역 내 농지개발을 위한 취수구조물과 저류지 20개소, 수로 310km, 배수로 90.9km, 제방 56.2km, 도로 318km와 관계 자동화 및 식수개발시설 등을 설계하고 현지 건설사 시공에 대한 감리까지 도맡게 됩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부터 말라위 정부에서 발주한 농촌 관계개발 프로그램과 은카타지구 관계사업 등에 참여해 신뢰를 쌓았고 우리나라 농업과 선진 인프라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말라위 농업 농촌 변화를 위한 쉬레벨리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에 사업 실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위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영구권을 가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라위 경제가 한순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말라위 국민들이 넘쳐나는 음식으로 이제는 식량 수출국으로 등극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말라위의 보물이라 불리는 말라위 호수, 말라위 국토의 13을 차지하는 말라위 호수는 서울 면적의 2배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어종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198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최초의 담수호로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말라위호를 탐내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바로 말라위 호수 위에 있는 탄자니아와 말라위는 수십 년간 호수 일부의 소유권을 두고 다퉈왔는데 2012년에는 양국 대표단이 모잠비크에 찾아가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탄자니아는 국제법 전통에 따라 호수를 양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지역이 두 국경에 걸쳐 있을 경우 기준을 정해 각각 절반 정도씩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부 유럽의 레마노제네 바오를 스위스와 프랑스가 각각 60%와 40%로 나눠 가진 것이 그 예인데요. 아프리카 차드호 역시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에 분할돼 있습니다. 반면 말라위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890년 식민통치 당시 영국, 독일의 협정이 골란트 잔지바르 조약 영국과 독일이 동아프리카 영토를 두고 맺은 조약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2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기존 경계를 따라 영토를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동맹 정상회의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미소양진영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적극적 중립 외교를 펼친 국가들이 가진 회의입니다. 비동맹 국가들이 채택한 평화 원칙 가운데에는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 원칙이 있습니다. 호수는 말라위 전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라위의 경제, 생활, 민속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탄자니아 역시 고유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방대한 천연자원을 가진 이 호수의 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말라위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 년간 이 두 국가는 여러 차례 군사 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무기를 보유한 탄자니아와는 다르게 가난한 말라위에 그 어느 국가도 무기를 주려고 하지 않아 탄자니아가 마음을 먹는 순간 말라위는 한순간의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위에 한국의 K소총이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한의 더위와 높은 습도에서도 깔끔하게 작동하며 놀라운 위력을 보유한 한국의 K소총이 말라위에 도착한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딱한 말라위를 위해 K제품 수출을 결정하자 말라위의 군사력은 탄자니아 대비 갑자기 막강해졌고 탄자니아는 더 이상 말라위 침략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한순간에 말라위를 구해준 영웅이 되자 말라위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말라위의 라자루스 차케라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취는 무조건 본받아야 한다, 말라위도 한국을 따라하자라고 외치며 이렇게 말라위 국기에 태극 문양을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말라위에 베푼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향후 말라위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편입되는 의사도 내비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말라위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오바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 국가였던 말라위를 식량 수출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한국산 무기를 주어 말라위가 국토 13에 육박하는 보물 1호 말라위 호수를 탄자니아로부터 지킬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라위에 무료로 의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한국의 대양대학교는 말라위의 대학교까지 세워 말라위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주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말라위에서 한국의 대양대가 세워진 뒤 간호학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은 곧 말라위 국가 운명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이들은 말라위에 있는 대양대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수년간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들여왔고 말라위의 GDP는 수년 만에 2배로 폭등했습니다. 한국과의 GDP가 수년 만에 2배로 뛴다는 것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뒤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말라위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졸업식을 참관한 조용덕 전 말라위 한인회장은 26일 연합뉴스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운사 대양상선의 정유근 사장은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 현지에 사제를 털어 2008년 대양누가병원과 2010년 대양간호대를 각각 설립했습니다. 2012년에는 대양 ICT 대학이 출범해 간호대와 함께 대양대학교로 발돋움했습니다. 대양간호대는 핀란드 대학과 양해각서 MOU를 맺어 매년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T 대학은 한국으로 졸업생을 보내 석박사 과정 등 교수 요원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황제는 아마 진시황일 겁니다. 기원전 221년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 남긴 영향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기행을 저지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흉노족을 막겠다며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병마용갱을 건설하기도 했죠. 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학자들과 책을 전부 불태운 분석행위로 중국의 역사를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기 위해 한반도로 3영명의 신하를 보내기도 했으나 고작 50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죠. 그런데 목숨을 잃은 죽은 생명체를 다시 살려내는 명의는 없지만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꾼 대륙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화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는 영화, 드라마, 노래 등 소위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한 TV가 이끌었지만 한류란 비단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정책에도 건설에도 농업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서 부는 한류는 우리가 맘 놓고 자랑스러워해도 TV를 보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지장은 없지만 먹을 것이 없다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특출납니다. 그것도 독보적으로 특출납니다. 통아프리카를 두고 죽음의 대륙 또는 죽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인 요인까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환경적인 요인, 즉 비가 적고 메마른 사막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의 경우 1년 내내 골고루 비가 내려줘야 하지만 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기상이변은 건기와 우기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는 조금씩 생명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에서 가장 광활하고도 가장 메마른 사막인 사하라를 온몸으로 껴안은 국가가 있습니다. 알제리인데요. 북부 아프리카에 자리한 알제리는 특이하게도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의 80%가 사하라 사막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하라는 아프리카 10개국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지만 그중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전부 식량을 사는 데 씁니다.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가난합니다. 한국의 24배가 넘는 거대한 면적을 가졌지만 경작 가능한 농지는 고작 3%에 불과해 작물 생산량이 너무나 적죠. 특히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먹는 감자의 경우 씨감자 대부분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씨감자를 무기화하면 알제리 국민의 70%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뜻이기도 한데요. 감자는 훌륭한 주식이지만 재배 과정에서 병원체에 취약하고 수분이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관성이 최악입니다. 여기에 감자는 씨앗이 아니라 씨감자를 심어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수확량의 대략 10%는 늘 손해가 뒤따릅니다. 다음 해를 위해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알제리에서는 한국의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씨감자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 한국은 아직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시절부터 한국보다 덜 발전한 국가들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967년 농어촌공사는 베트남의 주월 한국농업사절단을 파견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5개국에서 161건의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 농촌진흥청은 1972년부터 한국의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농진청 연수생 가운데 자국에 돌아가 부총리가 된 이도 있고 상원의원 등 국가 차원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현지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해외 농업기술 개발사업 KOPIA를 시작했습니다. 현지에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 전문가를 소장으로 파견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2개국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각 대륙마다 기술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2009년에는 총 1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를 2010년에는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한국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를 2014년에는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그중 KAFACI 회원국이기도 한 알제리는 2007년부터 농진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년 씨감자 수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던 알제리를 돕기 위해 농진청은 2007년부터 약 22억 원 규모의 씨감자 재배시설 및 실험기자재를 제공했고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해 평균 없는 씨감자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한국 역시 씨감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해
1970년대까지 외국으로부터 시감자를 수입했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 고유 기술인 무병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재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현재는 독일과 일본 등 소위 농업 선진국들도 전부 이 기술을 도입해 시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알제리가 대표적이죠. 알제리 시감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병균이 감염되지 않은 감자를 수경재배해 무병균 시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의 질이 중요한데 분석해보니 알제리의 수질은 수경재배가 불가능할 만큼 오염됐습니다. 우선 이 물을 개선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한 후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재배 및 환경제어 시설의 설치를 통해 최적 환경을 찾아냈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2009년 이후 매년 약 5만 개 이상의 시감자가 생산하면서 유럽에 지급하던 시감자 비용을 대폭 절약시켰고 알제리는 이제 직접 시감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추게 됐죠. 농촌진흥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미래이온 제2의 주식인 시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무려 1조 9영억 원에 이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2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전철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을 온몸으로 껴안은 알제리에서는 신이나 해낼 법한 일을 한국이 성공해냈습니다. 무려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새우 양식을 성공한 겁니다. 지난 2016년 10월 26일 알제리 중부 우아르글라주에서는 알제리 역사상 최초로 팔딱팔딱 뛰는 새우 5톤이 건져 올려졌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는데 약 5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5년 전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수산업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게 새우 양식을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해 2011년부터 우아글라주에 축구장 12개 크기의 민물새우 양식장을 건설했습니다. 사실 사막이라는 알제리의 특성상 새우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무모한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인간의 손으로 먹거리를 키우는 양식은 무조건 깨끗한 물, 즉 정화된 물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아글라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지중해로 약 500km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 수 없었는데 이를 성공시킨 것은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플락 BIOFFOC라는 기술이죠. 매번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정화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한국국립수산과학원은 미생물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새우가 성장하며 배출하는 껍데기 등의 노폐물을 미생물로 정화시켜 재활용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새우는 사료 섭취, 소화, 배설이 6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장을 거듭하며 계속해서 껍데기를 벗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은 물에 녹아 수온 상승을 불러옵니다. 새우 양식을 위해 필수 온도인 30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바이오플락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양식수를 정화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한 바이오플락은 다시 새우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덕분에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설비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비용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우의 출하 시기는 3개월에 불과하지만 바이오플락 기술이 투입되면 계속해서 물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12달 내내 새우를 생산할 수 있어 배고픈 알제리인들의 식탁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새우 양식을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성공해내면서 아프리카는 물론 중동 등 비싼 값의 새우를 사들여야 하는 국가들도 이미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1970년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를 이겨내고자 독자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해 쌀 자급자족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이라고 불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365일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됐죠. 소위 죽음의 땅이라는 아프리카는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농진청을 포함 관련 기관들이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도 훌륭한 한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술을 나누어 주는 것 또한
훌륭한 한류가 아닐까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각국은 리튬 확보에 정신이 없습니다. 남미와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리튬을 이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국에도 리튬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 대신 더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소재라면 더 이상 한국이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서게 되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도 한국이 장악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인 2028년에 리튬 사용량의 50%를 내재화하겠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LG화학이 리튬 등 핵심 소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해 내재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광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자체 공급망은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광물 내재화율을 높이면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LG그룹의 배터리가 치사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달 25일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내재화율은 2028년까지 50%로 늘리며 니켈은 65%까지 내재화율을 끌어올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재화란 광물을 개발 확보한 업체와 합작하거나 지분 투자나 지분 교환을 통해 생산 광물의 일정 분량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필요한 물량을 시장이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쓰는 상단기 공급 계약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LG화학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재화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를 제외한 LG화학 직원들도 광물 내재화율 목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도 LG화학의 양극재, 전고체 내재화율은 2030%를 기록하지만 광물 내재화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LG화학의 탄산,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 계약 비율이 2021년 67%, 지난해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내재화율은 0%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미국 리튬 업체 투자 및 고려아연과 전고체 합작 등 양적 성장보다 업스트림 후방 산업 확장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광물 내재화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광물을 섞은 화합물, 전고체와 양극재로 이어지는 생산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사의 지분 5.7%를 확보하면 시 리튬 전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3분기부터 4년간 20만 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려아연과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하고 원자재와 전고체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중국 텐치리튬의 지분 8.75%를 확보하면서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울산 온산산업단지와 새만금국가 산업단지에 각각 전고체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온산에는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한국성 구체회사를 합작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만금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고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음극재나 분리막, 동박 등 다른 배터리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내재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향후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업체들도 탈중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도 전고체 합작사인 중국 화유코발트 지분을 필요시 전량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성장해온 중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혜성처럼 등장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적은 판매량, 높은 지출로 적자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 기간 자본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금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자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부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의 시는 대대적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향후 23년 내 전기차 회사 최대 7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제경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가 하이난성에서 운영하는 매장 6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상하이 칭푸구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웨이마의 영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난성에서만 2,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프터 서비스와 부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마는 한때 웨이라이 샤오펑 바이동과 함께 중국 전기차사 소룡으로 불렀습니다. 2015년 설립 후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 IT 기업은 물론 홍콩 최대 재벌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리자청 청콩그룹 회장의 도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70억 4천만 달러 약 9조 3,50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며 홍콩증 거래소에 기업 공개 IPO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판매 부진과 적자 확대로 직원 임금 삭감, 경영진 절반 축소 등의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IPO 신청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웨이마는 올해 1분기 전기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은 웨이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텐지 자동차는 지난 3월 생산 중 당과 함께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불만을 샀습니다. 아이치 자동차는 2개월째 임금이 밀려있고 레이딩 자동차는 200여 건의 계약 분쟁, 채무 불이행 소송 등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판매 전략의 부재로 인한 국내 시장 실패, 자금 조달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창안 자동차의 주하룽 회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23년 안에 6,070%의 브랜드가 통폐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원자재를 장악해 배터리,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던 중국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신에너지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 리듬 광산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2년 새 45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에 달하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광산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중국은 2025년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3분의 1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리튬 정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정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 파괴를 묵인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일 코트라 호주 벨버름 무역관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호주 보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리튬 생산량은 6만 1000TU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리튬 수출액은 2021-2022회 연도 53억 호주 달러로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86억 호주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이외 벨기에가 2.3%이고 우리나라는 0.9% 수준입니다. 호주는 정광 형태로 리튬을 생산 수출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리튬 정광을 수입해 자국 내 정제시설에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 후 이를 다시 수출합니다. 중국은 전체 리튬 재련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화 리튬의 경우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은 주로 노트북,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의 배터리에 사용되고 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용 약물과 윤활유 원료로도 쓰입니다. 산화리튬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고성능 고용량으로 장거리용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산화리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중국으로 리튬 정광을 수출한 후 중국산 리튬 가공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효율성이며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호주 최대 노조인 AW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과 공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트라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채굴, 생산하는 국가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튬 수출은 정광으로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화리튬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광물 수출에 관세를 부과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리튬 매장량이 부족한 한국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리튬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면서 배터 시장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이민아 박사팀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일반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충전할 때 필요한 전기를 10분의 1가량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0회 이상 충방전을 거듭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사일값 비싼 리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마그네슘은 국내 매장량이 많아 소재 단계부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리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1.9배 높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충방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해 고효율로 충방전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한 결과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전해질 TFSI를 사용해도 총방전 때 과전압이 0.2V 미만으로 과전압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즉 충전할 때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열풍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H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0%대 중후반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건 열풍 영향이 큰데 챗G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GPU에 HBM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3이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에 HBM3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중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3 공급 개시로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의 HBM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D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nm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D램 단일 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 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5 D램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 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100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AI 칩 GH200 역시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곳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에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A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P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아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충한 뒤 TSV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D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칩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3 모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iQV6, iQV8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H100, AMD MI300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iQV6, iQV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